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하루 신규 환자가 9만 명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거센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각 요일별로 넉 달 만에 최다 행진을 이어왔는데 요일과 상관없이 97일 만에 최다 확진자 기록도 깼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논의하기 위한 국가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일반 시설에 대한 의무 해제를 먼저 한 뒤 대중교통과 복지시설, 의료기관도 검토하는 2단계 해제 방안이 유력한데 코로나19 확산세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전 세계 196개국이 모인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협약이 타결됐습니다. 일부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재원 조달에 돈을 더 써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지만 진통 끝에 합의안이 통과됐습니다. 누리호 성공을 이끈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이 보직 사퇴 의사를 표명한 데 이어서 오코남 나로 우주센터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 의원이 최근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본부를 폐지하고 발사체 연구소를 신설하는 등의 조직 개편을 추진한 데 대한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아파트에 인터폰처럼 설치해 가정용 IT 기기들을 관리하는 주택관리용 단말기 월패드가 해킹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월패드 해킹용의자 1명을 검거했는데 무려 40만여 가구를 해킹해 가정 내부를 마음대로 엿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2주 연속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부터 신규 확진자가 모든 요일에 걸쳐 지난 여름 이후 넉 달 만에 최다 발생을 기록하다 9만 명 가까이로 늘어나면서 요일에 상관없이 97일 만에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20일 발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8만 7,559명으로 지난 9월 14일 이후 최다 기록이고 화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지난 9월 6일 이후 15주 만에 가장 많습니다. 위중증 환자도 사흘 연속 500명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가 19일 비대면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기석 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이번 논의는 마스크 착용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방역수칙의 생활화로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을 제외한 시설에 대해 먼저 푼 뒤 추후 유행 상황을 보고 이들 제외 시설도 해제하는 식의 2단계 해제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첫 해제 시점은 다음 달 설 연휴 전이 될 가능성이 크지만 최근 유행세가 반등하고 위중증 환자 수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 그 이후가 될 여지도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감염 급증에도 불구하고 사망자가 거의 없다고 발표하고 있지만 이런 집계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최근 장례식장이 포화 상태가 된 가운데 다음 달 춘절 연휴를 전후해서 감염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김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용으로 지정된 중국 베이징의 화장장입니다. 장례식장을 겸하는 이곳에는 연일 화장과 운구를 기다리는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수요가 급증하며 시설은 포화 상태가 됐습니다. 중국에서 지난 7일 방역 완화 이후 처음으로 일요일 2명이 코로나로 사망했다는 발표가 나왔지만 중국 당국의 집계는 신뢰도가 낮습니다. 앞으로 중국의 코로나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위드 코로나가 대세가 된 만큼 시민들은 최대한 현실에 적응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这个害怕也没怕，这个因为这个，现在这个都国家放开这个也这么个也没有什么害怕的。然后得完好不好也是看个人的身体素质嘛，对不对？我们尽可能就是不传播给老人和孩子，只能这样说。 중국의 코로나 감염 확산은 일단 내년 1월 최고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지방 정부마다 내년 춘절 설 연휴를 전후해 코로나 확산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보고 대응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저장성과 산둥성, 후베이성은 다음 달 감염자가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고 장시성도
이달 말과 다음 달 사이 감염자 폭증을 전망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춘절 때마다 이동 자제령을 내렸지만 방역 기조가 바뀜에 따라 이번 춘절은 통제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의 방역 전문가는 최대 명절인 춘절이 첫 고비가 된 뒤 두 차례의 파동이 곧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세계 생물 다양성 협약이 타결됐습니다. 개도국들은 선진국들이 재원 조달에 돈을 더 써야 한다며 반발해 적자는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I do not see objection. 전 세계 196개국이 모인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 총회, 일명 콥15 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되는 순간 환호성이 터져 나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 바다와 육지 30%를 보호구역으로 정해 관리한다는 30-30 목표를 결론으로 도출한 겁니다. 이를 위해 세계 각국 민관에서 연간 2천억 달러, 우리 돈 260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조달하기로 했습니다. 我再次呼吁大家，与我们共同努力，拿出你们的诚意，包容和灵活性，相向而行，尽快达成2020年后全球生物多样性框架。 합의안을 내는 데까지는 적잖은 진통을 겪었습니다. 세계 2위 규모의 열대우림을 보유한 콩고 민주공화국 등 개도국들은 선진국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총회 의장은 개도국들의 반발에도 새벽 3시 반에 합의안 통과를 강행했습니다. 일부 국가의 불만에도 이번 합의안은 지금껏 가장 강력한 수준의 환경보호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유엔 사무총장도 콥15 합의안을 반기며 내년에 기후변화를 논의할 새로운 국제회의를 주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기로 한 파리 기후협약을 이대로면 달성하지 못할 거라는 분석에 따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They must come with new, tangible and credible climate action to accelerate the pace of change. 다만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절반으로 줄이자는 기존 파리 협약은 유효하다고 말했습니다. 유엔은 기후변화를 논의할 새로운 국제회의에 각국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단체까지 포함해 실질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Es ist Schweineglatt, also es ist wirklich, man muss extrem aufpassen. Ich bin Kurier, ja. Und schwieriger Arbeitstag vor mir heute. Ich muss weiter. Angefahren, von hinten hatte ich meine Mülltonnen geleert und komme ganz minimal mit vielleicht 2-3 km/h angefahren. Wollte ihn zum Stehen kriegen, keine Chance mehr, war eigentlich schon gestanden und dann ist er einfach durch die Schräge der Straße einfach nach rechts runter gerutscht. Ja, und ist dann in den anderen LKW reingerutscht. 세계 각국의 탄소 배출량을 추적하는 국제과학자 그룹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가 지난달 11일에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이들은 세계 각국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보고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이산화탄소 배출의 심각성을 알리는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지금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에서 이산화탄소가 얼마나 많이 배출되고 있다고 나와 있던가요? 일단 보고서에서는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어떤 이런 화석 연료로 인해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연도별 배출량 그래프를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0년에서 2022년 사이가 그 사이 기간 동안에 3번의 감소 시기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1991년으로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었던 시기로 이때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3.1% 정도 줄어들었고요. 네. 이후에 2000년에서 2009년 사이에는 매년 2.9%씩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를 합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4% 정도 줄어들고요. 다시 그 이후 매년 1% 비율로 증가하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2020년 코로나 팬데믹 때 5.2%가 감소를 했죠. 예. 그리고 2022년 현재 매년 다시 1%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37.5기가톤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방금 그래픽을 보니까 3번의 감소 시기 외에는 꾸준히 좀 이산화탄소 배출이 증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어느 나라에서 가장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합니까? 단일 국가로 2022년 현재 화석연료를 사용을 해서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11.34기가톤을 배출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 나라가 미국으로 5.1기가톤, 세 번째가 인도로 2.9기가톤, 네 번째가 유럽연합으로 2.8기가톤을 배출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 세계 나머지 나라들의 총합이 15.4기가톤을 배출하고 있고요. 미국과 인도, 기타 국가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전년에 비해 늘어났고요. 중국과 유럽연합은 약간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지요. 네. 그런데 감소나 증가율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연간 화석연료를 사용을 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2021년 기준 6개 나라를 보면 중국, 미국, 유럽연합, 인도 외에 러시아가 5위고요. 그리고 일본이 6위에 랭크되어 있는데요. 중국이 현재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의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역시 중국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그 매년 이산화탄소를 가장 많이 배출하는 화석 연료는 뭔가요? 일단 보고서를 보면은 1960년부터 2022년까지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한 화석 연료는 석탄입니다. 올해도 15.1기가톤으로 전년보다 1%가 증가를 했고요. 네. 두 번째 순위가 석유인데 올해 12.1톤으로 역시 전년에 비해 2.2%가 증가를 했습니다. 세 번째 화석 연료가 가스로 올해 7.9기가톤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 전년에 비해서는 0.2% 감소를 했고요. 네 번째가 시멘트로 올해 1.6기가톤을 배출했고 전년에 비해 1.6%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화석 연료 중에서 석탄이 전체 이산화탄소의 42.3%를 배출하는 셈이 됩니다. 네, 탄소 배출에 대한 경각심이 계속 커지고 있지만 석탄이나 석유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산화탄소 배출의 양대 축이 화석 연료 사용과 또 토지 이용으로 인한 배출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 토지 이용으로 인한 배출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연간 토지 이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보면은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1998년 인도네시아 대형 산불 때 갑작스럽게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배출되었고요. 네. 그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토지 이용 변화 배출량은 2012년에서 2021년 연간 4.5 플러스 마이너스 2.6기가톤 정도가 되는데요. 토지 이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화석연료 중 세 번째인 가스 배출량 7.9기가톤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네. 대표적인 토지 이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열대우림 지역인데요. 세계 3대 열대우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그림에 나와 있죠. 가장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곳이 인도네시아의 열대우림이고요. 두 번째가 브라질의 아마존 열대우림, 그리고 마지막이 콩고 민주공화국 열대우림 지역입니다. 네. 인도네시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급격히 증가했던 때가 1998년에 대형 산불 때이고요. 브라질은 2005년경 경제개발로 급격한 개발이 이루어진 때였고요. 콩고 민주공화국은 2010년 이후에 이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증가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산화탄소 배출원과 흡수원이 나오는데요. 배출원은 상단에 표시되는 것으로 이 중 가장 많은 것이 화석연료 배출이고요.
두 번째가 토지 이용으로 인한 토양 배출이죠. 그리고 이렇게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주는 흡수원이 그림 하단에 표시된 대기, 해양, 그리고 토양입니다. 네. 보고서에서는 방출된 이산화탄소를 대기에서 48%, 산림이 29%, 바다가 26% 흡수해주는 것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까지 전 세계의 이산화탄소 배출 현황을 알아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이번에 저 글로벌 카본 프로젝트에서 그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는 지난해 화석연료 사용과 시멘트 생산 과정 등에서 6억 1,600만 톤가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요. 네. 이 기록은 2년 연속해서 세계 12기록으로 세계 배출량이 1.67%에 해당을 하고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보다도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11월에 이집트에서 열렸던 27차 당사국 총회에서도 우리나라는 미흡한 에너지 전환에 대한 비판을 좀 받았고요. 해외 언론들은 세계 10대 온실가스 배출국이다. 해외 화석연료 투자하는 그런 나라다. 기후 대응에 미흡한 국가라는 그런 평가를 내렸죠. 네. 그리고 지금까지 배출한 이산화탄소 총량 순위에서도 우리나라는 세계 20위 안에 드는 온실가스 배출 대국입니다. 네. 보고서에서는 1950년대부터 추적한 한국의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은 2021년 기준 242억 600만 톤으로 세계에서 18번째로 많은데요. 하위 100개 국가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기후위기에 대한 기여도가 아주 큰 나라이기도 하죠. 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타국가에 비해서 경제개발에 뒤늦게 치중하면서 이 누적 이산화탄소량이 늘어난 것 같은데요.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경제개발에 치중을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요. 네. 먼저 경제개발에 성공했던 일본이라든가 유럽 국가들은 1990년에서 2020년 기간 동안 연간 탄소 배출량을 꾸준히 줄여온 데 반해서 우리나라는 동기간 동안에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139%가 증가를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제기구들은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산화탄소 저감 노력이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국제평가기관인 저만워치나 기후연구단체인 뉴클라이밋 연구소는 올해 11월 14일 공개한 기후변화 대응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온실가스 배출 상위 60개 국가 중에서 57위로 매우 저조하다라고 분류가 됐는데요. 네. 우리나라는 2020년에 50위, 작년에 56위에서 올해는 한 단계 더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 26차 당사국 총회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8년 기준 40%를 감축하겠다는 국가 감축 기여를 선언을 했고 메탄 협약에도 가입을 했고 산림 협약에도 가입하는 등 약속은 아주 잘하는데 실천은 전혀 하지 않는 나라로 인식이 되면서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최하위권으로 평가를 받은 것이죠. 네, 우리의 대응도 앞으로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번 보고서에서 언급된 우리나라의 미흡한 부분들은 어떤 점이 있었는지 짚어주시죠. 우리나라 일단 기후변화 대응 지수에서 특히 온실가스 배출이라든가 혹은 재생에너지, 에너지 소비 부분에서 매우 저조하다는 평가를 받았는데요. 기후 정책 부분에서도 저조한 평가를 또다시 받았습니다. 네.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감축으로 상향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재생에너지 비율을 2030년까지 30%에서 오히려 21.5%로 하향 조정한 것이 큰 비판을 받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속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국제적인 사업에 대해서도 아주 호된 비판을 받았는데요. 인도네시아에서의 석탄 발전소라든가 호주 바로서 가스전 사업 등도 즉시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한 친환경 산업 공정은 물론 또 기후 정책 개정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K웨더 반기성 예보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파트에 인터폰처럼 설치해 여러 가정용 IT 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주택관리용 단말기 월패드를 해킹해 불법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려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네, 전국 638개 아파트 단지 40만여 가구가 해킹 피해를 봤는데 알고 보니 이 남성 언론에도 나왔던 보안 전문가였습니다. 안동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 본보기 영상과 함께 올라온 글입니다. 글쓴이는 아파트 스마트홈 기기, 즉 월패드에서 영상을 추출했다면서 관심이 있으면 연락하라며 이메일 주소를 남겼습니다.
한국 아파트 대부분을 해킹했다는 말은 허풍이 아니었습니다. 게시글 작성자인 3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동안 전국의 아파트 단지 638곳, 40만여 가구의 월패드를 해킹했습니다. 월패드 카메라를 마음대로 조작하며 집안 영상을 찍었는데 피해를 입은 집은 40만여 가구에 이릅니다. 놀랍게도 A씨는 과거 한 언론의 보안 전문가로 등장해 월패드 해킹에 대해 직접 설명한 적도 있는 거로 드러났습니다. 또 보안업체에서 일했고 대학에서 정보 보호를 전공하며 쌓은 IT 보안 지식을 이용해 경찰 수사망도 피했습니다. 식당이나 숙박업소와 같은 다중 이용시설에 설치된 무선 공유기를 해킹에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인 겁니다. 경찰은 지난 14일 월패드를 해킹해 몰래 촬영한 영상을 판매하려 한 혐의로 해당 글을 게시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습니다. 월패드 해킹을 통해 사생활이 찍힌 영상이 유출된 정황을 지난해 11월부터 1년 넘게 수사한 끝에 A씨를 검거했습니다. 개인이 생활할 수 있는 가장 민감한 장소인 어떤 아파트 내부를 몰래 촬영해서 유출한 어떤 사건이다 보니까 사실 향후 이 관련된 어떤 대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경각심을 많이 주는 사건이었습니다. A씨는 범행 일부를 시인하면서도 월패드가 해킹에 취약하다는 걸 알리기 위한 목적이었을 뿐 영상을 판매할 생각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팔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A씨가 구매를 위해 접촉한 사람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봤을 때 판매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A씨의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된 가운데 경찰은 성적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누리호 발사를 이끈 고정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본부장의 사퇴 의사 표명에 이어 누리호 발사대가 위치한 나로 우주센터의 오코남 센터장도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우연에 따르면 오코남 나로 우주센터장은 지난 16일 이상률 원장에게 보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는 고정환 본부장과 함께 본부 내 부서장 5명이 항우연의 최근 조직 개편에 반발하며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항우연은 지난 12일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본부 내 팀 조직을 폐지하고 차세대 발사체 개발사업단 등을 둔 발사체 연구소를 신설하는 등 조직 개편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9일 과기정통부 기자간담회에서 고 본부장이 계속해서 중책을 맡아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고 본부장과 옥 센터장 등의 사퇴서는 아직 처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열차 완성품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기존 지하철과 비교하면 속도가 3배 더 빠른 평균 시속 100km에 이르러서 수도권 출퇴근이 훨씬 더 편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제작 착수 14개월 만에 출고된 GTX 열차입니다. 모두 8량으로 생김새는 지하철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고속으로 달리는 만큼 운행 소음을 줄이기 위해 출입문은 고속열차 KTX처럼 단문형입니다. 출발역부터 도착역까지 정차와 승하차 시간까지 포함해 계산한 평균 속도, 표정 속도가 시속 100km로 같은 기준으로 계산한 지하철 시속 33km보다 빠른 주행이 가능합니다. 지하 40m 이하 대심도로 터널을 건설했기 때문에 철도 레일이 직선화되어 있기도 하고요. 철도 차량도 유선형으로 만들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제작사는 안전과 편의를 위해 다양한 기술과 편의 장치를 도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일반 전동차보다 좌석폭은 30cm 더 넓습니다. 승객이 타고 내릴 때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출입문에는 이중 장애물 감지 센서가 설치됐습니다. 열차 앞쪽에는 카메라를 부착해 선로 이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합니다. GTX가 운행을 시작하면 수도권 거주자 출퇴근은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 파주나 아니면 경기도 화성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이 서울 도심까지는 30분대, 그리고 끝에서 끝까지는 1시간대 이내로 앞으로 출퇴근 그리고 퇴근 이후의 생활 문화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리라고 믿습니다. GTX A 노선은 경기도 파주부터 동탄까지 총 길이 83.1km입니다. 2024년 순차 개통을 시작으로 2028년 전 구간을 개통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 출고된 열차는 모두 20대가 GTX A 노선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내년부터 미국에서 테슬라와 GM 전기차를 살 경우 다시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돼 우리나라의 전기차는 미국 시장에서 더욱 힘든 경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관련 조항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원배 기자입니다. 미국 에너지부는 지난 8월 인플레이션 감축법 발효 직후 올해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발표하면서 포드의 전기차는 포함했지만 테슬라와 GM은 제외했습니다. 테슬라와 GM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해야 한다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의 조건은 충족했지만 한 회사당 20만 대까지만 세액 공제를 준다는 한도 조건에 걸렸습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이 조건을 폐지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에서 테슬라와 GM의 전기차를 구입할 경우 다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시장 점유율 70%를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 전기차에 대해 내년부터 세액 공제 혜택이 살아나면서 현대 기아차는 더욱 힘든 경쟁을 해야만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 기아차의 전기차는 전량 우리나라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출되기 때문에 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 이후 판매가 급감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과 핵심 광물의 일정 비율을 북미 지역 등에서 생산해야만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관련 조항은 내년 3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재무부는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에 대한 지침을 담은 규칙안을 내년 3월에 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법규에 따라 핵심 광물과 배터리 부품 조건은 재무부가 규칙안을 공지한 이후에만 적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미 최종 조립 조건과 관련한 세부 규정을 언제 발표할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소비자와 제조사를 위한 친환경차 관련 추가 지침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럽연합 EU가 내년 2월부터 천연가스값 급등을 막기 위한 가격 상한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네, 그동안 이견을 보여온 가격과 적용 방식에 극적으로 합의한 건데요. 부작용 발생 시 즉각 중단됩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지난 9월 한때 유럽으로 향하는 천연가스 공급관을 잠그고 공급을 줄이는 등 에너지 무기화를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가스 가격의 상한선을 만들어 러시아의 에너지 무기화에 대응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각국 사정이 달라서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해왔습니다. 에너지 수요가 많은 겨울이 본격화하면서 EU 에너지 장관 이사회는 극적으로 접점을 찾았습니다. Today we agreed on the temporary, effective, realistic mechanism which will protect citizens and businesses from the excessive gas prices we have seen this summer. 상한선 가격은 유럽 가스 가격 지표인 네덜란드 선물 시장 기준 메가와트 시당 180유로로 내년 2월 15일부터 적용됩니다. 특히 가스 가격이 180유로 이상 3일간 유지되고 글로벌 시장의 액화 천연가스 가격이 35유로 이상인 경우에만 가격 인상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는 당초 EU 집행위원회가 처음 제시한 가격 상한선인 메가와트 시당 275유로와 비교하면 상한선이 크게 낮아진 것입니다. 당초 100유로대 수준의 더 강력한 가격 상한제 시행을 원하는 회원국과 가격 상한제 자체에 회의적이던 친러시아 행보의 헝가리 등 반대 회원국 간의 입장을 고려해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상한제가 발동되면 최소 20일간 유지되는데 부작용 발생 시 즉시 중단됩니다. 일각에서는 러시아가 가스 공급량을 이미 줄인 상황이어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우리나라와 헝가리가 양해각서를 맺고 교역 확대와 포괄적 협력 관계 구축에 합의했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서울에서 헝가리 피테르시아트로 외교통상부 장관과 면담해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양해각서 체결은 지난 10월 헝가리에서 열린 양국 간 통상장관 회담 후속 조치 일환입니다.
안 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유럽이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해 추진 중인 핵심 원자재법에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포함된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 농협과 신협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했다가 과도한 돈이 몰리자 해지를 읍소하는 사태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건데요. 최근 고금리 상품을 따라 여러 적금에 가입한 금융 소비자들의 불안도 덩달아 커지고 있습니다. 강희경 기자입니다. 최근 동경주농협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입니다. 적금 특판에 나섰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큰 돈이 모이자 적금을 해지해달라고 마지막으로 간곡히 요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연 8%대 금리로 100억 원 정도 목표를 세웠지만 전국 각지에서 9천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이 밖에 다른 지역 농협 2곳과 신협 1곳에서도 고금리 적금을 팔았다가 이 같은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한도를 설정하지 않거나 비대면 가입을 막지 않은 직원 실수 탓이었습니다. 직원 실수라는 게 뭐냐면 정기정식 상품을 원래 출시하려고 했었는데 자유정식 적금이 이제 오픈돼 버렸어요.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자 고금리 상품을 따라 돈을 옮기던 금융 소비자들의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카페에도 최근 가입한 적금이 안전할지 고민하는 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단 문제가 된 지역 농협과 신협의 적금 해지율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당장 파산을 앞둘 만큼 위험한 곳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파산 전 위험 단계에서부터 각 중앙회에서 관리에 들어가는 데다 아직 적금 만기가 돌아오려면 1년 정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기 전에 지도를 계속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위험하니 좀 조심해라. 파산할 경우 지역 농협과 신협은 예금자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예금자 보호법에 준해 각 중앙회에서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해줍니다. 사태가 커지자 금감원은 내부 통제 강화를 당부하는 등 점검에 나섰습니다. 회의를 한번 한 거고요. 사고 나고 나서 대체적으로 빠른 속도로. 또 각 중앙회의 특판 관리 시스템 개선이 조만간 완료되면 다음 달 현장 점검을 통해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수도권에 1,000채가 넘는 빌라를 갖고 있던 임대 사업자 김모 씨가 갑자기 숨지면서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직적인 전세 사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경찰은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이와는 별개로 이런 깡통 전세와 세입자 피해 문제, 이제부터 시작이 아니냐는 우려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서울 화곡동의 2동짜리 신축 빌라. 재작년 완공돼 30여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집을 제외하고 모두 소유주는 빌라왕으로 불렸던 40대 김모 씨입니다. 빌라와 오피스텔 1,100여 채를 산 임대사업자 김 씨는 2달 전 갑자기 지병으로 숨졌습니다. 압류된 집에 살게 된 이곳 세입자들은 졸지에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발이 묶여버렸습니다. 개인으로 이제 그 집주인 명의를 바꾼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임대사업자를 하고 있는지도 전혀 몰랐어요. 김 씨가 숨졌지만 경찰은 사건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대신 배후 세력과 공범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 실제로 이제 계약을 했던 피해자 중에서는 약간 조금 어눌하게 얘기를 한다 아니면 좀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근데 진짜 혼자서 했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공범이 밝혀지면 피해자들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실현되더라도 먼 미래 일입니다. 정부도 피해자를 돕기 위한 합동법률지원 전담반을 만들었는데 피해자들은 당장 해결되는 게 없다며 답답해합니다. 허가도 같이 따라야 되고 은행도 따라야 되는데 따라오는 게 없어요. 체감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서. 충분한 자본 없이 투자했다가 집값 하락과 고금리 직격탄을 맞는 집주인들이 늘어날 경우 앞으로 피해자들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2022년도 6월부터 이제 하강기가 들어섰잖아요. 빌라도 신규 세입자가 안 들어오죠. 그랬을 때는 계속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죠. 이제 시작인 거죠. 이미 올해 들어 서울에서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금 우선 변제권해달라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한 건수는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사기에 더해 매매값이 전세값보다 낮아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 전세에도 경고등이 켜진 만큼 정부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신속히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집주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데요.
네, 만약 계약갱신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법원이 이와 관련한 첫 판단을 내놓았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세입자 A씨는 지난 2019년 4월 아파트 집주인과 2년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계약 만기를 6달쯤 남겨둔 2020년 10월 A씨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지만 갱신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미 신혼부부인 B씨에게 이 집을 팔았고 B씨가 실제 거주하려 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임대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임대차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근거가 됐습니다. 하지만 A씨는 집주인의 거절 통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사도 거부했습니다.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엔 B씨가 소유권을 완전히 넘겨받지 못해 갱신을 거절할 권한이 없었고 당시 집주인에겐 실거주 의사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양측의 분쟁은 소송전으로 번졌는데 법원에서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1심은 새 집주인인 B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A씨가 계약 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 즉 이전 집주인만으로 봐야 한다며 A씨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또다시 결과가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임대차법상 임대인을 갱신을 요구할 당시 임대인만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새 집주인도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다만 새 집주인 역시 법에 명시된 갱신 거절 기간, 즉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거절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향후에는 임대인의 주의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이 판결이 재판 실무 처리의 기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개정 임대차법이 시행되면서 계약 갱신 요구권과 거절권이 생긴 뒤 이와 관련한 사건에 대법원이 판단을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어느덧 올해도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되면 올 한 해 동안 감사한 분들에게 인사를 전하고 감사한 일들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감사의 감정이 우리 삶에 필요하다는 것은 알지만 늘 감사하면서 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네, 오늘 한길 사람 속은에서는 감사 성향의 차이와 감사함을 어떻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임지숙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가만히 돌아보면 주변에 감사한 일들이 참 많거든요. 건강도 그렇고 행복도 그렇고 또 사소한 일상도 모두 감사한 일들인데 하지만 감사함을 자주 잊고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 감사함을 잊고 살게 되는 건지 이것부터 좀 설명해 주시죠. 네, 감사하면 좋은 거 누가 모르나?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그러나 심리학에서는 감사할 것을 찾지 못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즐겁고 감사할 일이 없다라고 규정하는 개념을 가지고 생각하는 개념 주도적 처리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감사함을 찾으려면 자료 주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데요. 네. 즉 일상이라는 자료를 자세히 시간을 갖고 살펴보면 없을 것 같던 감사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기존의 생각을 수정하게 된다고 봅니다. 단적인 예로 나치의 박해를 피해 은신처에 숨어 지내며 일상을 기록한 안네의 일기의 안네 프랑크를 다들 아실 텐데요. 네. 안네는 오늘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을 선택하겠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삶에 감사하겠다. 라고 기록하며 암울한 일상에서도 감사를 찾아내는 자료 주도적인 삶의 태도로 후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귀감이 되는 모습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네, 좀 주변을 자세히 돌아보면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 감사함은 저절로 생기는 게 아니겠죠? 네, 우리는 흔히 정서적인 부분은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라고 여기기보다는 저절로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는 적어도 감사와 같은 긍정 정서와 관련해서는 매우 틀린 말입니다. 긍정 정서는 끊임없이 개발해야 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더 행복한 삶을 원하고 그 행복함을 위해 감사를 습관화하고 체질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요. 네. 감사가 주관적 행복이나 정신건강과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긍정심리학의 창시자인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과 마틴 셀리그만 교수는 행복이란 좋은 유전자나 타고난 행운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바이올린 연주나 자전거 타기의 기술같이
꾸준히 연습한 결과로 얻어지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즉 억지로까지는 아니지만 감사는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더 적극적으로 들여다보며 의도적으로 찾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 감사함 같은 긍정 감정은 이제 내가 끊임없이 연습하고 또 개발해야 하는 그 영역이다. 이 부분이 참 신선하게 다가오는데요. 자, 그런데 감사함을 잘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유난히 감사를 더 자주 잘 표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건 감사 성향의 차이인데요. 중요한 건 이러한 감사 성향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개발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감사 성향은 감사의 빈도와 밀도, 강도, 그리고 범위라는 4가지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볼게요. 네. 첫 번째로 빈도는 감사를 자주 느끼는 것을 말하죠. 찌뿌둥한 아침에 마시는 모닝커피 한 잔이나 늦잠을 잤지만 가까스로 탄 버스 덕에 출근 시간에 늦지 않은 일, 갑자기 네가 생각났다며 안부를 묻는 친구의 전화같이 인생에 있어 아주 크고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소소한 일들에 자주 감사를 느끼는 성향을 말합니다. 감사의 밀도는 하나의 긍정적인 일에 대해 여러 대상에게 감사를 느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에서 우선 준비해준 가족에게 감사하고 가족이 모두 무탈하게 모여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또 식탁 위에 오른 밥과 반찬의 재료를 길러낸 농부들에게 감사하고 음식의 맛을 음미할 수 있는 건강함에 감사하는 등 하나의 일에 여러 가지 감사를 함께할 수 있는 거죠. 예. 네. 감사와 빈도와 밀도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나머지 2개가 더 있죠. 감사의 강도와 범위에 대해서도 알려주시죠. 네, 이 감사의 강도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감사함이 높아지게 되는 요인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친구와의 만남에 감사합니다 보다는 오늘 친구와 만나 나의 취업 고민도 털어놓고 친구의 일상도 함께 나누며 우정의 깊이를 더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와 같이 표현함으로써 감사함이 배가 되게 됩니다. 끝으로 범위는 여러 영역에 대해서 감사를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아침밥을 지어주시는 어머니부터 회사에서 나와 협업하는 동료, 알람부터 스케줄까지 나의 일상을 도와주는 휴대폰, 그리고 매년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는 크리스마스까지도 모두 감사의 범위에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실제 이러한 4가지를 염두에 두시고 감사를 표현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운동할 때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지만 점점 익숙해지고 실력이 늘듯이 감사 역시 내게 익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 감사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조금 전에 감사도 노력과 또 연습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자, 그렇다면 일상에서 우리가 감사 성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네. 뉴스나 신문, 방송을 통해서 감사 일기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감사 일기는 감사하는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하지 않은 것은 감사할 일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감사할 일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매일 감사한 일을 찾고 정리하는 작업을 통해 감사 성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네. 일기장을 마련해서 매일 감사일기를 쓸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번거롭고 어렵다면 우리와 늘 함께하는 휴대전화 메모장에 감사한 일을 생각날 때마다 업데이트하거나 자신의 SNS에 감사일기를 써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네. 감사일기는 감사 성향을 늘려나가는 데에도 도움이 되지만 꾸준하게 무엇인가를 한다는 만족감과 성취감, 또 새로운 도전을 하려는 의지도 높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명 방송인인 오프라 윈프리도 불행한 어린 시절을 딛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여성이 된 건 매일 작은 감사 5개를 일기에 적었던 것에서 가능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새해부터는 좀 감사 일기를 쓰면서 감사함을 발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감정인 감사함을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도 있다고요? 네, 송영미와 미즈시마 히로코의 감사 연구를 살펴보면 서구에서는 감사의 마음은 빚진 느낌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큰 반면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신세를 졌다, 신세를 갚겠다, 이런 말로 감사를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타인의 도움에 부채의식을 갖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감사 전문가인 심리학자 로버트 에먼스의 감사의 정의를 보면 감사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좋은 것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긍정과 그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 함께하는 타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감사는 타인에 대한 겸허한 의존을 수용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타인에게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는 자존감을 높여주는 요인이 됩니다. 또 개인적 목표를 정해 10주간 주 1회 감사일기를 쓴 집단이 감사일기를 작성하지 않은 집단보다 목표 달성률이 20%나 높았다는 것에서 감사는 오히려 목표를 향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만드는 요소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감사는 빚이 아니다라고 이제 꼭 명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 해를 마감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고 또 전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한지도 조언을 좀 해주시죠. 네. 아주 특별하고 아주 새로운 것이 등장해야 삶이 바뀔 것이라는 건 굉장한 착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일상에서 추구하는 작은 변화야말로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앞서 말씀드린 4가지 감사 성향, 즉 얼마나 자주 감사하는지, 밀도가 높은 감사를 하고 있는지, 또 얼마나 구체적으로 감사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의 여러 영역에서 감사하는지를 돌아보시면 좋겠고요. 한 해를 마무리 지으시면서 한번 시작된 감사는 잊고 있던 고마운 마음과 즐거움, 기쁨, 설레임 등의 긍정적 정서와 기억으로 빠르게 퍼져나가고 또 긍정 정서의 핵심인 행복에 닿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는 마음은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수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뇌의 기제까지도 이타적인 뇌로 바꾸는 힘이 있다고 하니 여러분께서 하시는 매일의 작은 감사들이 큰 날갯짓으로 돌아와서 나비 효과를 일으키게 될 겁니다. 네, 지금 이 순간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참 감사한 하루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임지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10월 충북 괴산에서 발생한 4.1 규모 지진은 장현면과 불정면 일대의 지하 단층 파열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진앙 주변의 지질과 지진 파형 등을 분석해 괴산 지진 당시 지하 약 12에서 14km 지점에서 단층이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지진이 일어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유사한 현상이 괴산 인근 청주 외북과 음성 백마령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며 최근 전 국토에 걸쳐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것을 볼 때 한반도가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우리 몸속 균을 파괴할 수 있는 항균 고분자를 인공적으로 합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연구팀은 생체 친화 물질인 폴리이소시아네이트를 이용해서 자연에 존재하는 항균 단백질의 구조를 닮은 고분자를 합성하고 황색 포도상구균과 대장균을 파괴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발된 고분자가 자연 단백질과 달리 체내 효소로 쉽게 분해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 항생제의 내성이 생긴 균을 공격하도록 조작하면 항생제 내성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암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새로운 조성물을 개발했습니다. 이화여대 이지희 교수 연구팀은 종양 주변의 미세 환경을 구성하는 세포와 사멸된 암세포를 공동 배양하고 배양액을 추출해 암 성장과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사멸된 암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이 특정 신호전달 경로를 통해 암 전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연구가 새로운 암 치료제 개발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동결됐던 학생 연구자의 인건비 기준이 15년 만에 상향됩니다. 학사는 기존 월 100만 원에서 월 130만 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 원에서 월 220만 원으로, 박사는 월 250만 원에서 월 300만 원으로 늘게 되는 겁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을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선안에는 우수 해외 연구자를 유치하기 위한 지원비 지급 근거가 신설되고 연구수당이 연구기간이 시작될 때마다 혹은 연구 중에도 증액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경로 장애인 대상으로만 열렸던 설 연휴 승차권 예매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21일과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1시까지 모든 국민이 설 연휴 승차권을 예매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설 기차표는 전화 접수는 지원하지 않으며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으로 회원만 예매할 수 있는데요. 기차를 타고 귀성길에 오를 예정인 분들은 미리 회원 가입을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